야, 이 뻔뻔한 년아. 내 아들 등골 빼먹는 기생충 같은 게 내 아들 돈으로 유세 부려. 시어머니의 손이 며느리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휘어잡았습니다. 2억 원이라는 거액의 빚을 대신 갚아준 며느리에게 돌아온 것은 도어록 비밀번호가 바뀐 차가운 현관문과 잠옷 바람으로 내쫓기는 수모뿐이었죠. 남편마저 한통속이 되어 빈몸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으라며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짓밟은 며느리가 사실은 매월 수천만 원을 굴리는 청년 사업가였다는 사실을요. 차가운 복도에 홀로 남겨진 그 순간 한 여자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변해갑니다. 과연 주인공은 자신을 짓밟은 시댁을 어떤 방식으로 무너뜨릴까요? 신우이의 가게를 박살낸 지 단 1시간 뒤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미친 반전이 펼쳐집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송파구에 사는 32살 김지수라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작은 온라인 쇼핑몰 하나로 시작해 지금은 3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매월 수천만 원의 순수익을 올리는 청년 사업가로 일하고 있어요. 남편의 자격지심이 워낙 심해 8년 가까이 제 직업과 수입을 평범한 재택 프리랜서로 속이고 살았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 시댁의 빚까지 묵묵히 갚아주며 헌신했지만 돌아온 것은 잠옷 바람으로 내쫓기는 소모였어요. 저처럼 끝없는 헌신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분들께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매월 수천만 원의 순수익을 올리는 온라인 사업체 3곳을 운영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제 모습은 작은 노트북 하나를 끼고 사는 평범한 재택 프리랜서일 뿐이죠. 남편 이민석의 자격지심이 워낙 심해서 저는 결혼하던 날부터 제 진짜 직업과 수입을 철저히 숨겨왔습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200만 원만 공동 통장에 넣고 나머지 수익은 따로 만든 개인 계좌로 차곡차곡 옮겨두었어요. 명절 때마다 시댁에 들어가는 용돈, 시아버지 제삿날 음식값, 시어머니 칠순 잔치 비용까지 전부 제 돈으로 나갔지만 송금자 이름은 늘 이민석으로 찍혀 있었죠. 남편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때까지는 제 작은 보람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넥타이를 풀어 던지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민석 씨, 저녁 차려놨어. 손 씻고 와.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 식탁으로 향했지만 남편은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한숨을 푹푹 내쉬었어요. 민석 씨,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남편이 핸드폰을 식탁 위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사고를 쳤어. 큰 사고를. 사고? 어디 다치셨어? 다치셨으면 차라리 낫지. 돈 사고야, 돈 사고. 남편이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쥐며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식탁 의자에 천천히 앉아 남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엄마가 동네 아줌마들이랑 어울려 다니다가 무슨 투자 모임을 들어갔는데 그게 다 사기였대? 2억이야, 2억. 사채까지 끌었었다는데 지금 집 앞에 험한 사람들이 와서 진을 친다고 누나가 울면서 전화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어요. 2억이라니. 어머님은 지금 어디 계셔? 방에 누워 계셔. 충격받아서 일어나지도 못한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진짜. 남편이 식탁에 이마를 박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잠시 입술을 깨물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결혼 전에 모아두었던 비상금 펀드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민석 씨, 내가 결혼 전에 모아둔 돈이 좀 있어.
그걸 깨면 어머님 빚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네가 그런 돈이 있어. 얼마나? 2억 정도. 그동안 적금이랑 펀드로 굴려놨던 거야. 결혼하면서도 차마 못 깨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저렇게 누워 계신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남편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어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그때까진 그 의미를 정확히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줄 수 있어. 당연하지. 가족인데. 대신 내일 바로 채권자들 계좌로 내가 직접 송금할게. 사채는 하루만 늦어도 이자가 무섭다잖아.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끌어안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 은혜는 평생 안 잊을게. 저는 남편의 등을 가만히 두드리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 부부가 진짜 한편이라고 믿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은행 창구에 직접 들러 채권자 5명의 계좌로 빚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송금 확인서와 완납 증명서를 한 장도 빠짐없이 챙겨 서류 가방에 넣어두었죠. 펀드 해지 영수증, 출금 내역서, 채권자별 상환 확인서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집 앙금고에 넣어두었어요. 오랜 사업 경험이 저에게 준 습관이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라도 허투루 버리지 말 것. 빚이 정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셨다고 했어요. 남편은 그 주 주말 저녁에 시댁에 식사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고맙다고 꼭 밥 한 끼 차리고 싶다고 하셨어.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어머님 몸도 안 좋으실 텐데. 아니야, 가자. 그래야 엄마 마음이 편하지. 저는 평소보다 단정한 옷차림으로 시댁 현관문을 들어섰습니다. 식탁 위에는 갈비찜과 잡채, 생선구이가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어쩐지 이상했습니다. 민서가 어서 와. 우리 아들 얼굴이 헬쑥해졌네. 시어머니가 남편의 손을 잡고 식탁으로 끌고 가더니 가장 큰 갈비 한 점을 골라 남편의 밥그릇 위에 척 올려놓았어요. 저는 식탁 끝자리에 어색하게 앉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몸은 좀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는 제 쪽으로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짧게 대꾸했어요. 괜찮다. 그러더니 다시 남편의 그릇에 잡채를 수북이 옮겨 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시누이 이유진도 큰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들어왔어요. 오빠 왔어. 어우, 우리 오빠 얼굴 좀 봐. 살이 쪽 빠졌네. 이유진이 남편 옆자리에 털썩 앉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이번에 오빠 진짜 고생 많았지. 엄마 일까지 챙기느라. 고생은 무슨.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지. 남편이 헛기침을 하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저는 식탁 위에 놓인 빈 컵을 들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물 주전자가 시누이 쪽에 놓여 있었지만 누구도 제 잔을 채워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유진아, 물 좀 이쪽으로 줄래? 제가 부르자 이유진이 흘끗 쳐다보고는 주전자를 들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새언니, 거기 일어나서 따라 마셔. 다리 멀쩡하잖아. 저는 잠시 손이 멈췄어요. 시어머니가 그 말에 작게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러게. 다 큰 사람이 물 한 잔도 못 따라 마시나. 남편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갈비를 입에 넣고 우적우적 씹기만 했어요. 저는 가만히 일어나 주방에서 물 한 잔을 직접 따라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가 과일 접시를 꺼내 오셨어요. 깎아놓은 배와 사과를 가지런히 담은 접시는 곧장 남편 앞에 놓였습니다. 민서가 많이 먹어. 우리 아들이 효자야, 효자. 시어머니가 남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저는 그 말에 잠시 손에 든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효자라는 말씀은 말을 꺼내려는데 시어머니가 제 말을 잘랐어요. 넌 좀 가만히 있어라. 남자가 말하는데 끼어들지 말고. 민석 씨가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요. 네가 입을 여니까 우리 아들이 말을 못하잖아. 시어머니가 저를 쏘아보며 사과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옆에서 이유진이 키득거리는 소리가 작게 들려왔어요. 저는 입안에 남은 밥을 천천히 삼키며 시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빚을 갚아준 다음 주에 마주한 이 식탁의 분위기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차라리 빚을 갚기 전이 더 따뜻했죠. 옷이 그게 뭐냐? 시집 온 며느리가 시댁 올 때는 좀 단정하게 입어야지. 시어머니가 제 카디건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어머님, 이거 깔끔한 옷이에요. 깔끔하긴. 색이 너무 칙칙하잖아. 우리 민석이 옆에 서면 누가 누나인지 모르겠다. 남편이 그제야 픽 웃었어요. 저는 그 웃음소리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빈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향했어요. 설거지를 하려고 고무장갑을 끼고 있는데 안방 쪽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민석아, 진짜 네가 마이너스 통장 뚫어서 다 갚은 거야. 엄마, 쉬. 며느리 들어. 그래, 내가 다 갚았어. 회사에서 신용도 좋고 하니까 한도가 크게 나오더라고. 아이고, 우리 아들. 어떻게 그 큰 돈을 혼자 다 떠안았어? 며느리는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도 모르고 있지. 몰라. 그냥 아는 형이 빌려줬다고만 했어. 어차피 집에서 노는 사람이 뭘 알겠어. 저는 고무장갑을 낀 손을 그대로 멈춘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수도꼭지에서 흘러내리는 물소리가 멀게 들려왔습니다. 잘했다, 잘했어. 그런 며느리한테 굳이 알릴 필요 뭐 있어. 어차피 시집와서 한 푼도 못 보탠 애한테.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어요. 남편의 웃음소리가 안방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무장갑을 벗어 싱크대 옆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 순간에 저는 아직 가늠하지 못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식탁 위의 갈비찜이 왜 그렇게 비리게 느껴졌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어요. 민석 씨, 오늘은 일찍 들어와.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할 얘기가 좀 있어서. 저는 어젯밤 들었던 안방 대화에 대해 차분히 따져 물을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한 이유, 시어머니가 그 거짓말을 즐기고 있던 이유, 그리고 앞으로 우리 부부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요. 알았어. 일찍 들어올게. 남편이 구두를 신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5분도 지나지 않아 도어록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저는 남편이 뭘 두고 갔나 싶어 거실로 나갔어요. 문이 벌컥 열리고 시어머니가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어쩐 일로 이른 아침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와락 움켜잡았어요. 이 뻔뻔한 년아. 어머님, 왜 이러세요? 머리 좀 놔주세요. 놔주긴 뭘 놔줘. 너 같은 거머리는 오늘 내 손의 끝장을 봐야 돼. 시어머니가 제 머리를 거실 바닥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균형을 잃고 무릎으로 바닥을 짚었어요. 어머님, 진정하시고 말씀을 좀. 진정은 무슨. 우리 아들이 2억을 어떻게 갚은 줄 알아? 마이너스 통장 뚫어서 회사에서 굽실거리면서 그렇게 갚은 거야. 그런데 너는 집구석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놀고 먹지 않았느냐? 이 말이다.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흔들며 악을 썼습니다. 저는 그제야 사태를 파악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거짓말을 더 단단히 굳혔다는 것을요. 어머님, 그 돈은 제가 입 다물어 핑계댈 생각하지 말고. 시어머니가 제 등을 떠밀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이 활짝 열려 있었고 제 옷가지들이 캐리어 2개의 마구잡이로 쑤셔 박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세요? 제 짐을 왜? 이 집은 내 아들 집이야. 너 같은 식충이가 더는 누리고 살 곳이 아니란 말이다. 시어머니가 캐리어를 끌고 거실로 나가더니 현관문 밖으로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저는 잠옷 차림 그대로 시어머니의 손에 떠밀려 복도로 끌려나갔어요. 어머님, 신발이라도 신게 해주세요. 옷이라도 갈아입게. 신발은 무슨. 그 발로 굴러 들어왔으니 그 발로 굴러나가. 시어머니가 도어록 앞에 서서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삑삑거리는 소리가 몇 번 울리더니 비밀번호 변경 완료음이 짧게 들렸어요. 앞으로 우리 아들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알았어.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노려보더니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맨발로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옆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잠옷 단추 하나가 떨어져 나가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캐리어 지퍼를 열어 가디건 하나를 꺼내 어깨에 둘렀습니다. 핸드폰은 다행히 잠옷 주머니에 들어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가고 남편이 전화를 받았어요. 왜? 민석 씨, 지금 어머님이 나를 집에서 쫓아내셨어. 도어록 비밀번호까지 바꾸시고 잠옷바람으로 복도에 서 있어. 그래서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래서라니. 민석 씨,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빨리 와서 어머님 좀 말려줘. 엄마 말이 틀린 거 하나도 없어. 너 그동안 너무 편하게 살았잖아. 내가 너 먹여 살리느라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민석 씨, 어머님 빚 2억은 내가 갚았잖아. 내 비상금 깬 거 민석 씨가 제일 잘 알면서. 비상금? 그깟 푼 돈으로 무슨 생색을 그렇게 내. 어차피 결혼하면 다 부부 공동 자산 아니야. 내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인데 누가 갚았는지가 뭐가 중요해. 남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민석 씨, 그럼 어머님한테는 왜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거짓말했어? 엄마가 알면 마음 아프잖아. 며느리 돈으로 빚 갚았다고 하면 우리 엄마 자존심이 어떻게 되겠어? 내 자존심은 어떻게 되는 건데? 너는 자존심 같은 거 안 따져도 돼. 어차피 너는 우리 가족 덕에 사는 사람이잖아. 저는 손에 든 핸드폰이 떨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민석 씨, 지금 농담하는 거지. 농담 아니야. 마침 잘 됐어. 짐 다 빼서 그대로 나가.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빈몸으로 도장이나 찍어. 너 같은 사람이랑 더 살 이유 없어. 남편이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 화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어요. 복도 창문 너머로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는데 제 등 뒤로는 한겨울 바람보다 더 차가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핸드폰을 2번이나 떨어뜨릴 뻔했어요. 저는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 아파트 정문을 나서는데 경비 아저씨가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세댁, 무슨 일이에요? 신발도 안 신고. 저는 대답할 힘이 없어 고개만 조금 숙였습니다. 캐리어 바닥에 바퀴가 보도블록에 부딪히며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큰 길까지 걸어 나와 택시를 잡으려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흘끔흘끔 저를 쳐다봤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잠옷 위에 카디건 하나만 걸친 채 캐리어 2개를 끌고 있는 여자가 좋게 보일 리 없었어요. 겨우 잡은 택시에 올라타자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도시 중심가에 있는 가장 큰 호텔 이름을 댔어요. 5호텔로 가주세요. 기사님이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어요. 방금까지 제 집이라고 믿었던 아파트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백미러로 바라보면서 저는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도어맨이 깍듯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카운터로 곧장 걸어가 가장 비싼 스위트룸의 장기 투숙을 요청했어요. 3개월 단위로 결제할게요. 카드 여기 있어요. 직원이 제 잠옷 차림을 잠시 쳐다보다가 카드를 받아들고는 더는 표정에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블랙카드의 위력을 그 자리에서 확인한 셈이었죠. 방으로 올라가 캐리어를 침대 옆에 세워두고 저는 큰 거울 앞에 섰어요. 산발이 된 머리, 떨어진 단추, 부어오른 눈가가 그대로 비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옷장에서 호텔 가운을 꺼내 갈아입은 뒤 식어버린 손끝을 비비며 핸드폰을 들었어요. 가장 먼저 누른 번호는 제 사업체 고문 변호사 김태석 변호사였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예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오늘 안에 미팅 잡아주세요.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이혼 소송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요. 자료는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알겠습니다. 1시간 내로 호텔로 가겠습니다. 어느 호텔이세요? 저는 호텔 이름과 객실 번호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어서 회계사 사무실로도 전화를 걸어 자산 정리와 명예 이전건을 검토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남편 이름으로 발급해줬던 가족카드 5장의 정지 신청은 카드사 앱에서 곧바로 진행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미끄러질 때마다 카드사로부터 정지 완료 알림 문자가 짧게 울려왔어요. 마지막 카드의 정지 알림이 떴을 때 저는 침대 끝에 천천히 걸터 앉았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도심의 빌딩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닫혀있던 노트북을 캐리어에서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이 켜지며 익숙한 사업 관리 프로그램이 떠올랐어요. 8년 동안 키워온 제 진짜 무기들이 그 안에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메모장을 열어 한 줄을 적었어요. 이민서, 김순자, 이유진. 3개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작은 동그라미를 하나씩 그렸습니다. 곧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김태석 변호사가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김태석 변호사가 호텔 방으로 들어서며 두꺼운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사장님, 일단 자초지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있었던 일을 차분하게 풀어놓았습니다. 펀드 해지부터 시작해서 채권자별 송금, 안방에서 엿들은 대화 그리고 잠옷바람으로 쫓겨난 순간까지 빠짐없이 이야기했어요. 김태석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노트북에 빠르게 메모를 했습니다. 송금 내역과 채무 완납 증명서는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영수증 한 장도 빠짐없이 챙겨뒀어요. 집 안금고에 있어요. 금고요. 그 집에 들어가실 수가 없을 텐데요. 내일 아침 일찍 경찰관 입회하에 들어가서 가지고 나올 거예요. 변호사님이 동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민석 씨 신변 조사도 들어가야겠습니다.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민석 씨가 단순히 거짓말만 한 게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잠시 변호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설탐정 좋은 분 아세요? 제가 자주 같이 일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정확하고 입이 무겁습니다. 그분께 부탁해 주세요.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요. 김태석 변호사가 곧바로 전화를 걸어 박형수 탐정을 호출했습니다. 30분 뒤 검은 점퍼를 입은 박형수 탐정이 호텔 방으로 들어왔어요. 사장님, 박형수입니다. 의뢰 내용 다 들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결과 가지고 오겠습니다. 빠를수록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시댁 식구들 자금 흐름도 같이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박형수 탐정이 짧게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후 며칠 동안 호텔 방을 사무실 삼아 회사 업무를 처리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룸서비스로 가벼운 식사를 하고 노트북 앞에서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머리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어요. 남편 이민석에게서는 매일 수십 통의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욕설로 시작하더니 점점 짜증으로 바뀌었어요. 가족 카드가 모두 정지된 것을 알아챈 모양이었습니다. 카드 왜 다 막아놨어? 점심값도 없어서 굶고 있다. 민석 씨가 굶든 말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저는 문자에 짧게 한 줄만 답장하고 핸드폰을 엎어두었어요. 정확히 6일째 되는 날 오후 박형수 탐정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결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좀 충격적이실 겁니다. 괜찮아요. 어떤 내용이든 받아들일 준비됐어요. 박형수 탐정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수십 장의 사진과 통장 거래 내역서, 그리고 출입 기록표가 줄지어 나왔습니다. 이민석 씨는 회사 근무가 끝나고 거의 매일 강남 일대의 술집을 출입했습니다. 그쪽 업소에서 카드로 결제한 내역만 한 달 평균 700만 원이 넘습니다. 저는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남편이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 2명과 어깨동무를 한 채 술집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술값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가상화폐 도박에 손을 댔습니다. 이게 거래 기록인데요. 6개월 동안 손실액이 약 1억 8천만 원입니다. 1억 8천만 원. 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박형수 탐정이 다른 서류 한 장을 제 앞으로 밀어주었어요. 이민석 씨가 어머니 김순자 씨를 모시고 은행에 갔습니다. 회사 승진에 필요한 형식적 보증 서류라고 속이고 서명을 받았는데 사실 그게 김순자 씨 명의의 본가 아파트를 담보로 잡는 대출 서류였습니다. 얼마요? 5억입니다. 제2금융권에서 받았고요. 그 돈도 대부분 도박빚 갚고 술집에서 다 쓴 상태입니다. 저는 서류를 두 손으로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은행 직원의 사인과 시어머니 김순자의 도장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대출 신청서 용도란에는 그저 생활자금이라는 4글자만 적혀 있었어요. 어머님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신단 말이죠. 네. 김순자 씨는 아들이 회사에서 부장 진급한 줄 알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본인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이라는 것도 모르시고요. 경매요. 이자가 3개월 연속 밀린 상태입니다. 이번 달까지만 안 갚으면 법원에서 압류 통지서가 날아갈 겁니다. 저는 잠시 입을 다물고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한 장씩 천천히 넘겨봤어요. 남편이 룸살롱에서 양복 상의를 벗어던지고 양주잔을 들고 웃는 사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마지막 잔고가 0이 된 화면을 캡처한 사진.
시어머니가 은행 창구 앞에서 펜을 든 채 어색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찍힌 CCTV 캡처. 저는 그제야 작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박 탐정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몸 챙기십시오. 사장님, 박형수 탐정이 자리를 뜨고 김태석 변호사가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사장님, 이 정도 자료면 이혼 위자료 청구는 최고액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도 100% 받아낼 수 있고요. 네.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신우이 이유진 카페요. 사업자 등록부터 임대차 계약, 인테리어 비용 영수증까지 전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정리 절차 알려주세요. 김태석 변호사가 잠시 펜을 멈췄어요. 폐업 신고 말씀이시군요. 네. 그리고 결제 단말기랑 매출 입금 계좌도 모두 동결할 수 있는 방법이요. 사장님 명의니까 본인이 직접 세무서 홈페이지에서 자진 폐업 신고만 하시면 끝납니다. 단말기 업체는 사업자 폐업 사실 확인되면 바로 정지시켜 줍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도 임대인한테 통보만 하면 됩니다. 오늘 안에 다 끝낼 수 있어요. 그럴 겁니다. 저는 곧바로 노트북 앞에 앉아 세무서 홈페이지에 접속했어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사업장 정보를 불러오고 자진 폐업 사유란에 사업주 의사라고 적어 넣었습니다. 마우스 클릭 3번 만에 폐업 신고 접수 완료라는 글자가 화면에 떠올랐어요.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이유진이 명품백을 들고 카운터에 앉아 있을 때마다 저에게 던지던 시선이 떠올랐어요. 새언니, 거기 컵 좀 닦아줘. 새언니, 화장실 청소 아직 안 했어. 새언니, 오빠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자유로웠는데. 그 모든 말이 한꺼번에 떠오르며 사라졌습니다. 저는 단말기 관리 업체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오 베이커리 사업자 정지 부탁드려요. 폐업 신고 완료했어요. 사업자 번호는. 전화를 끊고 나서 매출 입금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도 같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오후 4시가 되기 전에 신우이 카페와 관련된 모든 금융 라인이 멈춰 섰어요. 저는 그제야 호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해가 천천히 기울고 있었어요. 김태석 변호사가 자료를 정리하며 저를 흘끔 쳐다봤습니다. 사장님, 내일은 어떻게 움직이실 계획이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내일은 카페에 직접 갈 거예요. 철거 용역 업체랑 경호 직원 좀 섭외해 주세요. 5명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카페에 직접 가신다고요? 네. 손님이 가장 많은 시간대를 골라서 갈 거예요. 신우이가 평소에 손님들 앞에서 사장님 행세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 무대를 끝내주려고요. 김태석 변호사가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내일 오후 2시로 잡겠습니다. 업체는 제가 신뢰할 만한 곳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부탁드려요. 변호사가 자리를 뜨고 방 안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 다시 앉아 이혼 소장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장을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달라고 메일을 작성했어요. 남편 이민석의 카드 사용 내역, 가상화폐 손실 자료, 어머니 명의 대출 사기 정황까지 모든 증거를 첨부 파일로 묶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핸드폰이 짧게 울렸어요. 남편의 문자였습니다. 카드 좀 풀어줘. 부탁이야. 저는 화면을 잠시 들여다보다가 답장 없이 핸드폰을 엎어두었어요. 침대 옆 협탁 위에는 호텔에서 보내준 와인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잔에 와인을 반쯤 따라 들고 창가로 걸어갔어요. 내일 오후 이유진의 카페에서
마주할 풍경이 머릿속에 천천히 그려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저는 어두운 색 정장에 굽 낮은 구두를 신고 호텔 로비로 내려갔어요.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입구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김창민입니다. 오늘 현장 책임자 맡았습니다. 체격이 다부진 남자가 저에게 짧게 고개를 숙였어요. 잘 부탁드려요. 오늘 일은 조용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걱정 마십시오. 저희 직원들 모두 경력 10년 이상입니다. 승합차에 올라타니 안에는 검은 점퍼 차림의 직원 4명이 더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폐업 증명서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꺼내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서류 모서리가 살짝 구겨진 것을 손으로 가지런히 펴는 동안 차창 밖으로 익숙한 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유진의 카페는 도시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거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200평 규모의 베이커리 카페로 매장 정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안이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오후 2시 30분 차에서 내려 카페 앞에 서니 통유리 너머로 손님들이 빼곡히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유진은 카운터 안쪽 높은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명품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가방이 무심하게 놓여 있었죠. 가시죠, 사장님. 김창민이 한 발 앞서 정문을 열었어요. 저는 그 뒤를 따라 천천히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에 달린 종이 잘랑거리며 짧게 울렸어요. 어서 오세. 알바생이 인사를 건네다 말고 굳었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5명이 한꺼번에 들어왔으니 당황할 만도 했어요. 이유진이 핸드폰에서 눈을 떼고 입구 쪽을 쳐다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이유진의 입꼬리가 한쪽만 빗두로 올라갔어요. 어머, 새언니. 무슨 일이야? 손님으로 온 거야? 아니면 또 청소 도와주러 온 거야? 이유진이 의자에서 내려와 손목에 찬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이유진. 새언니, 우리 가게 한가한 시간 아니야. 지금 손님 받느라 바쁘니까 용건 있으면 짧게 말해. 저는 이유진의 말은 무시한 채 김창민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창민이 매장 한복판으로 걸어나가 손뼉을 2번 짧게 쳤습니다. 손님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장 안의 음악이 갑자기 꺼지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어요. 본 매장은 내부 사정으로 인해 오늘부로 영업을 중단합니다. 결제하신 금액은 카운터에서 즉시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짐 챙기시고 천천히 퇴장 부탁드립니다. 이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야, 너희 누구야? 누가 영업을 중단해. 이유진이 카운터를 박차고 나와 김창민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저는 그제야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유진 나야. 내가 영업 중단시킨 거야. 새언니가 무슨 권리로. 내 가게니까. 내 명의로 사업자 등록되어 있고 내 명의로 임대차 계약 맺었고 인테리어 비용도 전부 내가 냈잖아. 까먹었어. 이유진의 입술이 떨렸어요. 그건 그냥 명의만 빌려준 거잖아. 실제 주인은 나라고. 실제 주인은 너지. 그런데 법적인 주인은 나야. 그리고 어제 내가 폐업 신고 끝냈어. 저는 가방에서 폐업 증명서를 꺼내 이유진의 얼굴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이유진이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한 줄 한 줄 읽기 시작했어요. 종이를 든 손이 점점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새언니 미쳤어. 진짜 미쳤어. 미친 사람은 너희들이지. 사람이 2억을 갚아줬는데 인사 한마디가 없냐? 저는 차분하게 말하며 카운터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알바생 2명이 어쩔 줄 몰라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학생들, 미안해요. 사장이 갑자기 바뀌게 됐어요. 오늘까지 일한 인건비는 내가 따로 정산해서 보내줄 테니까 연락처만 적어주고 가요. 알바생들이 머뭇거리며 앞치마를 풀기 시작했어요. 손님들도 짐을 챙겨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몇몇은 핸드폰을 들어 매장 안을 촬영하기 시작했고요. 새언니, 손님들 보는 데서 이게 무슨 짓이야. 내 가게에서 당장 나가. 이유진이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김창민이 한 발 끼어들며 가로막았어요. 손대지 마십시오. 비켜. 너희들 다 신고할 거야. 경찰 부른다. 부르세요. 저희는 정당한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경찰이 와도 문제 없습니다. 김창민이 차분하게 말하며 직원들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직원 2명이 곧바로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결제 단말기 전원을 뽑았어요. 또 다른 2명은 테이블과 의자에 노란색 철거 딱지를 차례차례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진, 의자 하나하나, 테이블 하나하나, 저 카운터 위에 놓여있는 빵 진열대까지 다 내 돈으로 산 거야. 영수증 다 가지고 있어. 저는 이유진의 떨리는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어요. 내가 신용불량자인 너 대신 모든 명예 빌려주고 보증금 5천만 원 내가 냈고 인테리어 비용 8천만 원도 내가 냈잖아. 한 달에 월세 350만 원도 내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갔던 거 너도 알지. 이유진이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카운터 옆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새언니, 내가 잘못했어. 잠깐만 기다려봐. 일단 진정하고. 진정은 무슨. 너 며칠 전에 우리 어머님이 나를 잠옷바람으로 쫓아낼 때 옆에서 뭐 했어? 카톡으로 엄마 잘하셨다고 박수 보냈잖아. 이유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걸 어떻게 해? 세상에 비밀은 없어. 너희 가족이 나를 이렇게 다룰 줄 알았으면 진작 끊었어야 했어. 이유진이 결국 바닥에 주저앉으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엄마. 새언니가 미쳤어. 우리 가게 부수고 있어. 빨리 와. 이유진이 울먹이며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다시 매장 안을 둘러봤습니다. 손님들은 이미 거의 다 빠져나갔고 직원들은 부지런히 가구마다 딱지를 붙이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액자, 천장의 조명, 카운터 뒤 진열장까지 노란 종이로 빼곡히 덮여갔습니다. 오빠도 빨리 좀 와. 새언니가 진짜 가게 다 망쳐놓고 있다고. 이유진이 통화 상대를 바꿔가며 울먹이는 동안 저는 한쪽 구석에 자리한 가죽 소파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텀블러를 꺼내 미지근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유진. 저는 부르는 소리에 이유진이 핸드폰을 떨어뜨리듯 내려놨어요. 네, 새언니. 말투가 어느새 바뀌어 있었습니다. 신용불량자인 네가 그동안 남의 명의로 사장님 행세하면서 살았던 거 마음 편했어. 새언니,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응. 여기 더 이상 내 자리는 없어. 직원들이 짐 정리 도와주는 동안 너도 내 가방 챙겨서 2발로 나가. 안 나가면 무단 침입으로 경찰서로 끌려갈 거야. 진짜 주인이 나가달라는데 안 나가는 거니까. 이유진이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떨려 제대로 서지 못했어요. 직원 2명이 양쪽에서 부축하듯 이유진의 팔을 잡아 매장 정문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잠깐만, 내 가방. 카운터 위에 내 명품백. 가방은 매장 비품 정리되면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일단 나가시죠. 김창민이 단호하게 말하자 이유진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매장 밖으로 끌려나가는 동안 이유진은 거리 한복판에서 알바생들과
구경꾼들이 보는 앞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거 나, 이거 놓으라고. 나는 사장이야. 나는 사장이라고. 핸드폰을 든 몇 사람이 그 광경을 가만히 촬영하고 있었어요. 이유진이 결국 보도블록 위에 주저앉아 손등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저는 매장 안에서 그 모습을 통유리 너머로 잠시 바라봤어요. 벽시계가 오후 3시 정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이제 정확히 1시간 뒤 시어머니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머릿속에 차분히 그려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로 걸어가 카드 결제기 옆에 놓여있던 작은 메모지에 한 줄을 적어 붙여두었어요.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원상복구 예정. 출입 금지. 매장 정문 위쪽에 붙어있던 카페 간판의 조명이 직원의 손에 의해 천천히 꺼졌습니다. 오후 3시 30분 매장 앞 보도블록 위에 주저앉아 있던 이유진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택시 한 대가 카페 앞에 급정거하더니 시어머니 김순자가 문을 박차고 내렸습니다. 머리는 빗질도 하지 않은 채 산발이 되어 있었고 슬리퍼 한 짝은 신지도 못한 상태였어요. 이년아. 시어머니가 매장 안으로 뛰어들어오며 다짜고짜 제 뺨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김창민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시어머니의 손목을 가볍게 잡아 옆으로 밀어냈어요. 어머님, 손은 좀 내리시죠. 이거 나. 이놈아, 어디서 어른 손을 잡고 그래. 시어머니가 김창민의 손을 뿌리치며 매장 한복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천하의 몹쓸 년. 시누이 밥줄을 끊어놓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이 짐승만도 못한 년. 시어머니가 가슴을 두 손으로 치며 악을 썼어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어머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보여주긴 뭘 보여줘. 너랑 더 할 말 없어. 어머님이 직접 보셔야 해요. 저는 봉투에서 송금 확인서 5장과 채무 완납 증명서, 그리고 펀드 해지 영수증을 꺼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 위로 그 종이들을 한 장 한 장 천천히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뭐냐?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떨어진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은행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송금 확인서였습니다. 어머님 빚 2억 갚은 송금 내역이에요. 채권자 5명한테 따로따로 보낸 거예요. 이건 우리 민석이가. 송금자 이름 잘 보세요. 거기 누구 이름이 적혀 있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눈 가까이 가져갔어요. 종이를 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너 이름이. 네. 제 이름이에요. 어머님. 저는 2번째 종이를 시어머니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제가 결혼 전에 모아둔 펀드 해지 영수증이에요. 2억 1천만 원 출금했어요. 그 중에 2억은 어머님 빚 갚는 데 썼고 1천만 원은 사채업자들 위약금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거짓말이지. 우리 민석이가 마이너스 통장으로. 어머님 아들 이민석은 2억은커녕 200만 원도 없어요. 카드값도 못 내서 제 가족 카드로 점심 사 먹던 사람이에요.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유진이 옆에서 입을 벌린 채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진짜야. 진짜로 새언니가 갚은 거야. 이유진이 시어머니의 옆에 무릎을 꿇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닥쳐. 너는 닥쳐. 시어머니가 이유진을 한번 노려보더니 다시 저를 향해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도 우리 민석이가 평소에 얼마나 효자인데. 너 같은 며느리한테 사기당해서 그렇지. 원래 우리 민석이는
어머님,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부드럽게 잘랐습니다. 어머님 본가 아파트, 지금 누구 명의로 대출 잡혀 있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잠시 눈을 깜빡였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은 빚 없어. 내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이야. 그 집 5억 대출이 잡혀 있어요. 어머님 명의로요. 어머님이 직접 은행에서 서명하신 거예요. 작년 가을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서류 본 적도 없어. 민석 씨가 회사 승진에 필요한 보증 서류라고 하면서 어머님 모시고 은행 갔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시어머니가 흐릿한 눈으로 천장을 잠시 올려다봤어요. 그건 그냥 회사 서류였어. 우리 민석이가 부장 진급한다고. 그게 대출 서류였어요. 어머님 집 담보로 5억 빌리는 서류였어요. 그 돈 5억은 민석 씨가 다 도박이랑 술집에서 써버렸어요. 시어머니의 손에서 종이가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종이들이 매장 바닥 위에 흩어지며 어수선한 모양을 만들어냈어요. 거짓말 그럴 리가 없어. 우리 민석이가.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석아. 전화기 너머에서는 신호음만 가다가 결국 자동 응답으로 넘어갔어요. 시어머니가 2번, 3번, 4번 연속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민석 씨 지금 전화 받을 상황이 아닐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왜? 민석 씨한테 돈 떼인 사채업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쯤 민석 씨 회사로 찾아갔을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이유진이 옆에서 자기 입을 2손으로 막으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오빠가 진짜로. 닥치라고 했지. 시어머니가 이유진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어요. 이유진이 옆으로 휘청거리며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저는 2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가방에서 마지막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였습니다. 어머님, 이유진. 이 카페 임대차 계약도 오늘부로 해지됐어요. 다음 주 안으로 원상복구 작업 들어갈 거예요. 인테리어 부수고 바닥재 다 뜯어내고 빈 상가 상태로 임대인한테 돌려줘야 돼요. 새언니, 그러지 마. 제발. 이유진이 무릎으로 기어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어요.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이유진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원상복구 비용은 시공업체 견적으로 약 6천만 원 정도 나올 거야. 그 비용 청구서랑 위약금 청구서 곧 너희 집으로 발송될 거야. 받으면 14일 안에 처리해야 돼. 안 그러면 법적 절차로 넘어가. 6천만 원을 어떻게 내? 이유진이 바닥에 엎드려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옆에 멍하니 앉아 흩어진 송금 확인서들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 또렷이 찍힌 제 이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더듬어 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그동안 어머님 칠순 잔치 비용 1,500만 원, 시아버님 제사 음식값 매년 200만 원씩, 명절 용돈 200만 원씩, 가전제품 교체 비용 800만 원, 어머님 한약값 600만 원. 저는 한 항목씩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거 다 제 통장에서 나갔어요. 명의는 민석 씨로 해서 보냈지만요. 합치면 8천만 원이 넘어요. 거기에 빚 2억 더하면 어머님은 저한테 거의 3억을 빚지신 거예요. 시어머니의 입에서 새댄 소리가 짧게 새어나왔어요. 3억? 맞아요. 어머님이 저를 그토록 무시하시는 동안 저는 어머님 댁을 그렇게 떠받치고 있었어요. 저는 김창민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창민이 직원들에게 손짓을 보내자
직원 2명이 시어머니와 이유진의 양쪽으로 다가왔어요. 두 분 죄송하지만 여기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출입 금지 조치된 상가에 더 머무르시면 저희도 곤란합니다. 비켜라. 비키라고 했지. 시어머니가 직원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했어요. 이유진이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의 팔을 부축하며 함께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이 매장 정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나가는 동안 저는 카운터에 기대어 그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이유진은 명품백조차 챙기지 못한 채 시어머니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장 문턱을 넘기 직전 잠시 멈춰서서 저를 돌아봤어요. 너 정말 우리 집을 이렇게 망쳐놓을 셈이야. 어머님 집은 어머님 아들이 망친 거예요. 저는 그저 제 돈 찾으러 온 사람일 뿐이에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유진이 시어머니를 부축한 채 보도블록 위로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매장 안에는 어수선하게 흩어진 종이 몇 장과 노란 철거 딱지로 뒤덮인 가구들만이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어요. 오후 4시 20분. 이제 정확히 사채업자들이 남편 회사로 들이닥칠 시간이었습니다. 매장 정문 밖으로 천천히 걸어나간 시어머니와 이유진은 카페 앞 보도블록 위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고 이유진은 그 옆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매장 통유리 너머로 두 사람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어요. 오후 3시 30분이 막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핸드폰이 짧게 울렸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통유리를 뚫고 매장 안까지 들려왔어요. 핸드폰 화면을 한참 노려보던 시어머니가 이유진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유진아, 이거 좀 봐봐. 이게 무슨 소리냐고. 이유진이 눈물 자국이 번진 얼굴로 핸드폰을 받아들었어요. 엄마, 이거 우리 집이 뭐.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간대. 압류 통지래. 시어머니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새하얗게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은 빚 없어. 내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이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핸드폰 화면 아래에 적힌 은행 콜센터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우리 집 경매 어쩌고 하는 문자가 왔는데 이거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은 빚이 없다고요. 수화기 너머에서 한참 동안 무언가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이 점점 벌어졌고 핸드폰을 든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어요. 5억이라고요. 내 명의로 내가 직접 서명을 했다고요.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보도블록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이유진이 핸드폰을 황급히 주워들었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보도블록 위에 그대로 쓰러져 있었어요. 엄마. 이유진이 시어머니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시어머니는 그저 멍하니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매장 안에서 그 모습을 잠시 더 지켜보다가 가방을 챙겨 들었어요. 김창민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이제 정리 마무리하고 철수하겠습니다. 네.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식사 같이 하시고 가세요. 제가 결제해 놓을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매장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와 대기 중인 승합차에 올라탔어요. 차창 밖으로 보도블록 위에 누운 시어머니와 그 옆에서 어쩔 줄 모르는 이유진의 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핸드폰이 짧게 울렸어요. 박형수 탐정이었습니다. 사장님, 이민석 씨 동향 알려드리려고요. 네.
말씀하세요. 방금 사채업자 3명이 이민석 씨 회사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회사 1층에서 잠시 신분증 확인하더니 그대로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제가 회사 후문 쪽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차창 너머 멀리 보이는 도시의 빌딩 숲을 잠시 바라봤어요. 그중 한 건물 안에서 남편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머릿속에 천천히 그려졌습니다. 남편 이민석은 그 시각 회사 회의실에서 부장에게 호되게 깨지고 있었어요. 지난달 영업 실적이 바닥을 친 데다 회사 카드로 술집 결제를 시도하다 적발된 거니 겹친 상태였습니다. 회의실 유리병 너머로 다른 직원들이 흘끔흘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민석 씨, 회사 카드로 룸살롱 결제하다 걸린 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 부장이 회의실 책상을 손바닥으로 짧게 내려쳤습니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책상 모서리만 바라보고 있을 때였어요.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 셋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어요. 이민석? 너 이놈 어디 도망갔나 했더니 여기 있었네. 가장 덩치 큰 남자가 남편의 멱살을 잡아 의자에서 끌어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시고. 여기는 회사인데. 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두 손을 들었어요. 부장 양반은 좀 비켜요. 우리는 이놈한테 받을 돈 받으러 온 거니까. 다른 남자가 회의실 책상을 그대로 뒤집어 엎었습니다. 서류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의자 몇 개가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이민석? 지난주에 갚는다고 했잖아. 사람을 몇 번이나 우습게 만들 거야. 형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주까지는 꼭. 다음 주. 너 다음 주에 갚을 돈은 있고. 덩치 큰 남자가 남편의 뺨을 손바닥으로 짧게 후려쳤어요. 회의실 유리병 너머에서 직원들이 너도 나도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영상이 찍히는 줄도 모르고 남자들은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과 모니터까지 바닥으로 쓸어 떨어뜨렸어요. 형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남편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며 두 손을 비볐습니다. 부장이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회의실 문 앞에서 인사과 직원을 큰 소리로 불렀어요. 여기 좀 와봐. 이민석 씨, 오늘부로 회사 못 다녀. 짐 챙겨서 당장 나가. 부장님 한 번만요. 한 번만요. 남편이 무릎걸음으로 부장에게 다가갔지만 부장은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결국 남편은 사채업자들에게 한 번 더 멱살을 잡힌 채 회사 로비까지 끌려나갔어요.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회전문 밖으로 떠밀려 보도블록 위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남편이 흙바닥에 무릎을 짚고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어요. 호텔에 도착한 저는 객실 창가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박형수 탐정으로부터 짧은 보고가 들어왔어요. 이민석 씨 해고됐습니다. 지금 회사 앞 보도블록 위에 주저앉아 있어요. 수고하셨어요. 저는 짧게 답장을 보낸 뒤 와인잔을 가만히 들어 올렸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제발 전화 좀 받아줘. 부탁이야. 여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살려줘. 카드 좀 풀어줘. 택시도 못 타. 돈 한 푼이 없어. 문자가 1분에 한 번꼴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저는 마지막 문자를 한 번 더 읽은 뒤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서 남편의 번호가 사라지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남편은 그날 저녁 갈 곳을 잃고 한참을 거리에서 헤맸습니다. 찜질방에 들어가려 했지만 8,000원이 없어
발길을 돌렸어요. 결국 시어머니와 이유진이 임시로 피신한 도시 외곽의 허름한 모텔로 찾아갔습니다. 모텔 방문을 두드리는 남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엄마 나야. 문 좀 열어줘. 문이 열리자마자 시어머니가 남편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와락 움켜잡았습니다. 이놈아, 네가 어떻게 어미한테 이럴 수 있어. 엄마, 잠깐만. 잠깐만. 네가 내 집을 담보로 5억을 빌렸다며. 그 돈을 다 도박이랑 술집에서 날려먹었다며. 시어머니가 남편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흔들었어요. 남편의 두피에서 머리카락이 한 움큼 뜯겨 나왔습니다. 이놈아, 내 평생 모은 집이야. 그 집 하나 보고 평생을 살았는데 네가 그걸 어떻게 해? 시어머니가 남편의 등을 손바닥으로 사정없이 내려치는 동안 이유진은 침대 끝에 앉아 두 사람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엄마, 그만해. 사람 죽어. 이유진이 시어머니의 손을 말리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도 똑같아. 너도 똑같이 새언니 돈으로 호강한 거 아니야. 너희 둘 다 똑같이 거지야. 시어머니가 결국 침대에 털썩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남편이 바닥에 엎드린 채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모텔 방 안에는 세 사람의 울음소리와 한숨소리만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다음 날 아침 사채업자 무리는 시어머니의 본가 아파트 현관문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붉은 레커로 현관문에 큼지막하게 글씨를 휘갈겼어요. 이민석 빚 갚아라. 5억 토해내라. 옆집 사람들이 문을 빼꼼히 열어 그 광경을 살피다가 황급히 문을 닫았습니다. 같은 날 오전 신우이 이유진이 머물고 있는 모텔로는 임대차 위약금 청구서와 원상복구 비용 청구서가 차례로 도착했어요. 총액 8,200만 원. 청구서를 받아든 이유진이 모텔방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봉투를 손에서 떨어뜨렸습니다. 박형수 탐정이 보내준 시댁의 처참한 현장 사진들이 제 노트북 화면 위로 한 장씩 떠올랐어요. 붉은 레커가 덕지덕지 칠해진 시어머니의 현관문. 머리를 산발한 채 모텔 복도에 쪼그리고 앉은 남편. 빈손으로 거리를 한참 헤매다 길거리 벤치에 주저앉은 이유진. 저는 사진들을 한 장씩 천천히 넘기며 와인잔을 비웠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잔잔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발판 삼아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각자의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돌려놓고 침대 옆 협탁 위에 엎어두었어요. 남편의 부재중 전화 47통, 시어머니의 부재중 전화 23통, 이유진의 부재중 전화 18통. 그 숫자들이 화면 아래로 사라지는 순간 저는 천천히 침대 위에 몸을 눕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호텔 창문 너머로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혼 소송이 시작되고 6개월이 흘렀어요. 첫 재판 당일 아침 저는 짙은 회색 정장에 단정한 단발머리로 법원 정문을 들어섰습니다. 김태석 변호사와 함께 법정 안에 자리를 잡고 앉아 상대 측을 기다렸어요. 방청석에는 시어머니 김순자가 검은 옷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이유진이 푸석한 얼굴로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법정 문이 열리고 남편 이민석이 들어왔습니다. 볼이 푹 꺼지고 눈밑이 거뭇거뭇한 모습이었어요. 양복은 어디서 빌려 입은 듯 어깨가 헐렁했고 구두는 굽이 달아 한쪽이 빗두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옆에는 국선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무표정하게 서 있었어요. 판사가 자리에 앉으며 짧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민석, 김지수 부부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김태석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측은 피고 이민석 씨의 명백한 유책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태석 변호사가 두꺼운 자료집을 판사석으로 한 권 한 권 올렸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입술을 깨물며 손가락을 떨고 있었어요. 먼저 피고 이민석 씨가 지난 2년간 강남 일대 유흥업소에 출입한 결제 내역입니다. 총 결제 금액은 1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자료를 한 장씩 넘겨봤어요. 다음으로 가상화폐 거래 내역입니다. 약 1억 8천만 원의 손실이 확인됩니다. 이에 있습니다. 남편 측 국선 변호사가 짧게 손을 들었어요. 가상화폐 거래는 개인의 투자 활동일 뿐 외도나 부정행위로 분류하기는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무허가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불법 거래였습니다. 자료 7번 항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김태석 변호사가 차분하게 받아넘겼습니다. 판사가 자료 7번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피고는 친어머니 김순자 씨를 속여본가 아파트를 담보로 5억 원의 대출을 받은 뒤 그 돈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방청석의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흠칫 몸을 떨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푹 떨궜습니다. 또한 원고 김지수 씨는 시어머니 김순자 씨의 사채 빚 2억 원을 본인의 비상금으로 직접 변제했습니다. 송금 확인서와 채무 완납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김태석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 묶음을 판사석으로 올렸어요. 판사가 송금 확인서를 한 장씩 살피더니 남편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피고 이민석 씨, 이 송금 내역에 본인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는 본인이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 갚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 맞습니까? 남편이 입술을 떨며 한참을 대답하지 못했어요. 피고, 대답하세요. 맞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모기 소리만큼 작게 새어나왔어요. 방청석에서 시어머니가 손등으로 입을 가리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측 국선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발언 기회를 얻었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는 분명 잘못이 있으나 원고 김지수 씨 역시 평소 시댁에 무관심했고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해 있습니다. 김태석 변호사가 곧바로 일어났어요. 원고 측이 그동안 시댁에 송금한 내역과 명절마다 챙긴 선물 영수증, 그리고 시댁 가족에게 보낸 안부 문자 기록을 모두 제출하겠습니다. 김태석 변호사가 또 다른 자료집 한 권을 판사석으로 올렸습니다. 남편의 국선 변호사는 그 자료를 보더니 더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판사가 양측의 자료를 차례로 검토하고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법정 안에 종이 넘기는 소리만 작게 울렸어요. 이윽고 판사가 마이크를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 이민석 씨의 유책 사유를 명백히 인정합니다. 부정행위, 가족에 대한 사기행위, 재산 은닉 등이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남편이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 등받이를 두 손으로 붙잡았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억 5천만 원과 원고가 시어머니 채무를 대신 변제한 2억 원에 대한 전액 반환 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혼인관계는 본 판결로서 해소됨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의사봉이 짧게 2번 울렸어요. 남편이 결국 의자에서 미끄러져 법정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시어머니가 가슴을 두 손으로 치며 비명을 질렀어요.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옆에 있던 이유진이 시어머니를 부축하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가슴을 움켜쥐고 자리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엄마, 엄마. 이유진이 비명을 지르며
법원 안전요원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요원 2명이 들것을 들고 들어와 시어머니를 옮겼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가방을 챙겨 들었어요. 김태석 변호사가 옆에서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해요. 법정문을 나서는 순간 남편이 비틀거리며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지수야, 지수야.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남편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며 제 바짓가랑이를 와락 붙잡았습니다. 민석 씨, 손 놔. 빚만이라도 좀 깎아주면 안 돼. 응, 2억은 너무 많아. 내가 평생 갚아도 못 갚는 돈이야. 남편의 2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평생을 너 같은 사람한테 휘둘리며 살았어. 그게 다 끝났는데 또 너한테 휘둘리며 살라고. 지수야, 제발 한 번만. 남편이 바짓가랑이를 더 세게 움켜잡았습니다. 저는 구두 끝으로 남편의 손등을 가볍게 밀어냈어요. 민석 씨가 나를 잠옷바람으로 복도에 내쫓던 그날, 우리 사이는 끝났어. 어떤 자비도 없어. 남편의 손이 그제야 힘없이 풀렸습니다. 이유진이 시어머니를 들것으로 옮겨놓고 다시 제 앞으로 달려왔어요. 새언니, 언니, 제발. 이유진이 저의 2 손을 와락 부여잡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새언니가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진짜 미안해. 내가 진짜 미안해. 그동안 철없이 굴었던 거 다 사과할게. 무릎이라도 꿇을게. 이유진의 2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저는 이유진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이유진, 너 카운터에 앉아서 명품백 끌어안고 나한테 화장실 청소시키던 거 기억나? 새언니, 네가 손님들 앞에서 사장님 행세하면서 알바생들 함부로 부리는 거 다 봤어. 새언니, 거기 컵 좀 닦아줘. 그 말 몇 번이나 들었는지 알아. 이유진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어요. 내가 사장이라는 자리에 너를 앉혀준 거야. 그 자리가 너 거인 줄 알고 행동한 건 너 잘못이야.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가방끈을 어깨에 다시 걸쳤습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한 거 그대로 돌려준 것뿐이야. 더 이상은 없어.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원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어요. 대기 중이던 검은 승용차에 올라타며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법원 계단 위로 남편이 엎드린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어요. 그 옆에 이유진이 무릎을 꿇은 채 2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들것 위에 누운 시어머니가 손을 허공으로 휘저으며 무어라 외치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제 귀에 닿지 않았어요. 차창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기사가 차를 부드럽게 출발시켰어요. 뒷좌석에 깊숙이 등을 기대며 저는 그 6개월 동안 처음으로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고 다시 6개월이 흘렀어요. 남편 이민석은 5억 원의 대출금에 더해 제게 토해내야 할 2억 원과 위자료 1억 5천만 원까지 감당하지 못해 결국 개인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대출 사기와 도박 행위가 명백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파산 신청을 기각했어요. 남편은 평생 최저 생계비만 손에 쥐고 나머지 월급은 모두 채권자들에게 압류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박형수 탐정이 가끔 보내주는 짧은 보고에 따르면 남편은 작은 물류 창고에 일용직으로 들어가 짐을 나르고 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 김순자는 결국 본가 아파트에서 쫓겨났습니다. 50년 가까이 살았던 그 동네를 떠나 보증금도 없는 도시 외곽의 단칸 월세방으로 들어갔어요. 평생 자랑이었던 아들이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자 시어머니는 화병을 얻어 매일 약을 한 움큼씩 삼킨다고 했습니다. 좁은 단칸방 안에서
남편과 시어머니는 매일 서로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어요. 네가 어떻게 어미를 속여? 엄마가 그때 서명만 안 했어도 그런 말들이 얇은 벽 너머로 옆방 사람들에게까지 다 들린다고 박형수 탐정이 전해주었습니다. 신우이 이유진은 매장 원상복구 비용과 임대차 위약금 8,200만 원을 갚느라 그야말로 정신없이 뛰고 있었어요. 낮에는 작은 분식집 주방에서 그릇을 닦았고 밤에는 물류센터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박스를 분류했습니다. 명품백 대신 검은 비닐봉지에 작업복을 둘러매고 다닌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그 소식들을 들으면서도 어떤 동요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타인일 뿐이었어요. 같은 시기 저는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일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가명으로 운영해오던 온라인 사업체 3곳을 정식 법인 하나로 통합했어요. 법인명은 제 이름의 한 글자를 따서 단순하게 지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9층짜리 건물의 4층 전체를 임대해 첫 사무실을 열었어요. 채광이 좋고 천장이 높은 공간이었습니다. 채용 공고를 올리자 일주일 만에 1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려들었어요. 마케팅 담당자 2명, 디자이너 2명, 회계 담당자 1명, 사무 보조 1명을 채용했습니다. 사무실 입주 첫날 직원들과 함께 작은 케이크를 자르며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속에 제 얼굴이 오래간만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케이크 한 조각 더 드세요. 마케팅팀의 박서연 대리가 접시를 내밀었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박 대리님, 저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대표님이 무슨 다이어트예요? 그러다 쓰러지세요. 직원들이 모두 깔깔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으며 케이크 한 조각을 더 받아들었어요. 이런 자연스러운 웃음이 얼마만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일이 자리를 잡아갈 무렵 저는 도시 외곽의 신축 아파트 한 채를 매입했어요. 15층 남향 거실 통창으로 멀리 강이 내려다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계약서를 내밀며 환하게 웃었어요. 사모님, 정말 좋은 집 고르셨네요. 이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매물이었어요. 사모님 말고 그냥 김지수 대표라고 불러주세요. 아, 대표님. 죄송합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머쓱하게 웃으며 도장을 받아갔습니다. 집을 꾸미는 일은 천천히 진행했어요. 거실에는 부드러운 회색 소파를 들였고 침실에는 햇살이 잘 드는 자리에 화이트 톤 침대를 놓았습니다. 주방 카운터 위에는 작은 라디오를 하나 올려두었어요. 아침마다 클래식 채널을 틀어놓고 커피를 내리는 시간이 제일 좋았습니다. 주말이면 평소 배우고 싶었던 필라테스 수업에 등록해 다녔어요. 처음에는 동작이 어색해 강사 선생님이 옆에서 자세를 잡아주셨습니다. 회원님, 호흡 천천히. 어깨에 힘 빼시고요. 네. 어렵네요. 처음엔 다 그래요. 한 달만 다니시면 몸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수업이 끝나면 친한 지인 2명과 동네 카페에서 브런치를 즐겼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대학 동기들이었습니다. 지수야, 너 진짜 얼굴이 너무 좋아졌다. 윤혜진이 빵 한 조각을 떼어 입에 넣으며 말했어요. 그래. 결혼 전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것 같아. 옆에 앉은 박미경도 거들었습니다. 그렇게 보여. 진짜야. 너 그때 결혼해서 시댁 식구들이랑 처음 만났을 때 우리한테 어떻게 말했었는지 기억나? 기억나지. 다들 좋은 분들 같다고 했잖아. 그게 너의 가장 큰 착각이었지. 윤혜진이 작게 웃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자.
다 지난 일이야. 저는 손을 가볍게 흔들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지수야, 그래도 한 번은 물어보고 싶었어. 후회 안 해. 박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후회? 그 가족들 그렇게 만든 거 내가 만든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된 거지. 나는 그저 내 돈 찾아오고 내 권리 찾아온 것뿐이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가끔 마음이 약해지지 않아. 안 약해져. 진짜로. 저는 커피잔을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내가 잠옷바람으로 복도에 서 있던 그날 아침, 내 마음에 있던 그 사람들에 대한 감정은 전부 차갑게 식었어. 그게 한 번 식고 나니까 다시 따뜻해지지 않더라. 윤혜진과 박미경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브런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동네 꽃집에 들러 작은 튤립 한 다발을 샀어요. 거실 식탁 위에 올려두니 공간이 한결 환해졌습니다. 저녁에는 좋아하는 음악을 작게 틀어놓고 직접 끓인 미역국 한 그릇과 흰쌀밥을 차렸어요. 식탁에는 저 혼자뿐이었지만 외롭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움이 가슴 안쪽을 부드럽게 채워주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펼치는데 핸드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대학 동기 윤혜진이었어요. 지수야, 너 그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 너 전 시어머니랑 전 남편이랑 시누이랑 그 좁은 방에서 서로 머리 잡고 싸우다가 옆집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했다더라. 그래. 네가 잘 모르는 사람이 우리 동네 살아서 들었는데 그 가족 진짜 매일이 전쟁이래. 저는 잠시 핸드폰을 귀에서 떼고 거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천천히 기울며 도시 전체가 옅은 주황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기분이 어때? 아무 기분 안 들어. 저는 정말로 그랬어요. 기쁘지도 슬프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들려오는 남의 집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어요. 그래. 그게 맞아. 너는 이제 그 사람들이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고마워, 혜진아. 전화해줘서. 잘 자.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소파에 깊숙이 앉았어요. 읽다 만 책을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는데 마음이 한없이 고요했습니다. 남에게 헌신하느라 쏟아부었던 시간들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저는 이제 분명하게 알았어요. 누군가의 그림자도, 누군가의 돈줄도, 누군가의 자존심을 지탱하는 도구도 아닌 오롯이 김지수라는 한 사람으로 서 있는 지금이 저는 가장 좋았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책을 가만히 덮고 일어나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물 한 잔을 따라 들고 거실로 돌아오는 길, 식탁 위에 놓아둔 튤립이 부드럽게 흔들리며 향기를 풍겼어요. 저는 그 향기를 한번 깊게 들이마시며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저는 좋아하는 라디오 채널을 켜고 따뜻한 커피를 내릴 거예요. 그리고 사무실에 출근해 제가 만든 작은 회사를 한 걸음씩 키워나갈 겁니다. 그 길 위에는 더 이상 누구의 거짓말도, 누구의 손찌검도, 누구의 멸시도 없을 거예요. 저는 거실 불을 부드럽게 줄이며 오랜만에 길고 평온한 잠을 청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길고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저는 8년 동안 착한 며느리라는 이름표 하나에 매달려 제 능력도 제 자존심도 모두 숨긴 채 살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무조건 양보해야 한다고 믿었고 헌신하면 언젠가 알아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일방적인 희생은 결코 사랑으로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당연한 것이 되어
저를 짓밟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저처럼 가족이라는 이름에 묶여 혼자만 참고 계신 분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헌신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곁에서 자신을 깎아내며 살지 마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그 자체로 빛나는 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버티고 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